요즘 또 시장 안 네네. 좋잖아요. 요즘 시장 데이터로 봤을 때 좀 어떤 흐름이 포착이 되나요? 어떻게 데이터로 보면 어떨까요, 요즘 시장? 크립토 네이티브라고 할 만큼 이제 크립토에 오래 있었던 분들, 혹은 저번 장에 물리신 분들이 그런 분들만 거래하는 되게 심심한 장이에요. 지금 뭐 엄청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장기적으로 그런 시그널이 온다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갑자기 올 가능성이 높아서 한 번 오면 이제 확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USDC 전체 공급량에서 거래소에 있는 USDC의 비율이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4%가 바이낸스나 뭐 이런 거래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탁 지갑이나 개인 지갑들에 있다는 건데, 이제 USDC 같은 경우는 발행사 서클이 골드만삭스 뭐 이런 데 투자를 받았고, 블랙락 피델리티한테도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 투자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가 서클 지분을 뭐 가져간 것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돈을 그냥 US 달러를 USDC 코인으로 그냥 변환만 해놓은 거예요. 전환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가만히 냅뒀어요. 뭐 어디 뭐 스테이킹 프로토콜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USDC 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94%의 어떤 USDC,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블랙락한테 들은 바로는 한 15조 정도, 15빌리언 정도가 있다고 했거든요. 한국 돈으로 뭐한 20 몇 조 되겠죠? 이제 그 돈들이 디파이나 뭐 이 비트코인을 사는데 흘러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뭐 마켓 메이킹이나 아까 그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에셋들을 구매를 해야 될 테니까 거래소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 이 비율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면은 이제 그때가 좀 상승장의 시작이지 않을까, 신호탄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 데이터는 저희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밑에 슬라이드도 한번 보시면은 BUSD랑 테더 얘기가 있는데, BUSD랑 테더는 계속 그 거래소에 있는 보유량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USDC는 거래소에 6%밖에 없다 그랬는데 BUSD는 거래소에 70%가 있어요. USDT는 이제 25%가 있고요. 요 의미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립토 네이티브한 투자자들이 이제 뭐 크립토를 계속 사고 있다? 그 정도의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통금융 애들은 실제로 이거를 산다기보다는 그걸 매수할 만한 인프라와 총알들을 지금 비축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이제 내러티브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걔네가 투자 명분이 좀 맞아 들어갔을 때 갑자기 그냥 이렇게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SDC라는 게 결국에는 1달러에 패깅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사실 가장 안전하다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거래 수단들이 결국엔 지금 6%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말씀이신 거죠? 다만 이제 오 변호사님도 이제 레포트 쓰셨잖아요. 백악관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근데 이제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가 이게 well regulated 된 미국 컴퍼니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해킹이나 이런 거에 위협 없이 잘 보관되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좋다. 그런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페드의 입장도 동일해요. 제롬 파월이 뭐 나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랑 CBDC는 공존할 수 있다, 코엑지스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이 기관들 센티먼트가 확 바뀐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네? 페트로 달러처럼 사람들이 원유 거래할 때 달러 쓰듯이 크립토 거래할 때 다들 달러를 쓰네? 이제 아무도 알트 시즌이란 말 안 써요. 우리 그 고인물들은. 왜냐면 알트 시즌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바꿨다가 알트코인을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이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었어요. 그래서 비트 흡성 대법이다 이러면서 알트 시즌 끝나면 비트코인이 그 리퀴디티를 싹 빨아들이면서 상승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알트 시즌, 알트 버블 끝났을 때 비트코인으로 안 바꿔요. 그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 USDT, USDC, BUSD 이런 시총들이 전부 비트코인으로 갔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이 시총이라는 게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으로 쪼개진 거죠.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일종의 그 적과의 동침 같은 거죠.
트레드파이들을 이제 온보딩 시킬 수 있는 좋은 매개체지만 동시에 이제 달러 패권이 강화되면서 우리 사토시가 원했던 중앙은행 없이 우리 해보자 이거랑 지금 좀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온체인 데이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크립토컨트가 또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하고 제공을 하는 업체이잖아요. 또 온체인 데이터 얘기를 하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더리움 머지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더리움 머지가 앞으로 좀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냥 투자 관점에서만 얘기하면은 저는 이더리움 머지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온체인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 프라이스, 그러니까 VWAP이랑 비슷하게 온체인 볼륨으로 평단을 계산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제가 똑같은 걸 해봤어요. 이더리움 머지가 정말 사람들이 믿는 강력한 내러티브라면은 이더리움 2.0에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 그 4월, 5월 그때만 해도 이더리움이 조금 강세였어요. 이게 막 하락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고 여기서 반등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급격한 하락장이 오면서 그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하는 볼륨이 급락했어요. 좀 그 이더리움 머지 직전까지도 이제 스테이킹 볼륨이 거의 없길래 저는 뭐 물린 사람들만 있고 이거를 정말 믿는, 그러니까 뭐 사실 스테이킹을 하려면 이더리움 2.0에 그 기약이 없어요. 이거를 뭐 언제 출금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도 알려주는데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더리움 한 10년, 100년 막 믿는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어떤 행위가 거의 없어가지고 뭐 머지 전후 크게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매력적이지 않았지만 머지랑 상관없이 이제 머지 내러티브 말고 기관 내러티브만 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인 게 그 블랙락도 이번에 이더리움 프라이빗 트러스트 준비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이후에 이제 이더리움 프라이빗 트러스트 나오고 그 다른 금융기관들도 비트코인 허들 이제 우리 넘겼고 이더리움 허들 넘어야 되니까 그 인터널 에듀케이션 그니까 그 내부 교육을 위해서 블록체인 데이터랑 좀 연구 자료 좀 줘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그 고객분들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더리움을 넥스트로 온보딩 할 거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더리움 머지가 기관에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머지 내러티브 자체가 기관들한테 먹혔다기보다는 이제 기관들이 그냥 이더리움이 주요한 메이저한 에셋 중 하나니까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동할 수 있는 블록체인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아까 에셋 토크나이제이션에 관심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심지어 금도 전부 다 토큰화를 해버려가지고 그 자산을 유동화시킨 다음에 네네 그 유동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파생상품 만들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거를 DLT라고 해서 좀 자기들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공유하는 그 분산형 장부 시스템 그런 걸 가지고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도 사실 미국 정부랑 비슷한 어프로치인 게 미국 정부도 CBDC 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필요 없어 하다가 스테이블 코인이 왠지 답일 수도 있겠는데 하고 좀 병렬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잖아요. 얘네도 비슷해요. DLT라는 거를 에셋 토그나이제이션을 DLT로만 하다가 왠지 이더리움 뭐 이런 퍼블릭 체인에서도 에셋 토그나이제이션이 조금씩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약간 조금 발 담궈 보고 있는 상태?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관은 뭐 내 머지나 이런 내러티브보다는 이런 그 이더리움의 실질적 효용성 그리고 토큰나이제이션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어떤 전망 그런 측면에서 좀 불리시한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이더리움 머지가 일어나면서 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로 넘어가서 그런지 블록체인 데이터 업체 BTC.com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35조 6천억 해시다. 근데 이게 직전값인 2주 전보다 14% 정도 급등했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게 사실 사상 최고치라고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혹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디피컬티가 높으면은 그만큼 이제 채굴 경쟁이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채굴 경쟁이 강하다는 거는 이
보통 이제 채굴자들이 그 마이너 캐피출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어, 바닥에서 비트코인을 막 팔아요. 왜냐면 내가 빚을 내가지고 막 채굴 공장 신설하고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업을 접으려고 비트코인 다 팔아버리고 바닥에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신생 채굴업자들이 캐피출레이션 할 애들은 이미 다 했고 베테랑 채굴자들은 안 팔고 있고 그 신생 채굴자들 뭐 좀 물린 애들은 그 테라 루나 그 시기에 다 팔았어요. 저희 데이터 상으로는. 그 엄밀히 말하면 47,000달러 부근에서부터 매도가 시작됐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신규 채굴자들이나 오래된 채굴자들이 파는 시기는 아니고 그 채굴 지갑을 보면은 채굴한 비트코인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 이걸 옮기지를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해시레이트나 뭐 디피컬트나 이런 것들 상승하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 지금 파운더리 USA라는 풀이 미국 그 풀이 지금 1등이거든요. 해시레이트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걔네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US regulated 뭐 mining pool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말이 이제 미국의 규제하에 있는 institutional grade 풀이다. 그래서 기관급 투자자들이 뭐 정말 뭐 자기 이름 달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뭐 개인이 투자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채굴 풀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채굴 경쟁이 지금 심화되면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되게 불리시한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이 바닥에서 비트코인 채선성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도 비트코인 채굴기를 사가지고 막 채굴한다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별로 채상성 안 나오는 가격이에요, 지금은. 이 정도 난이도에 그 정도 블록 리워드면은. 그래서 똔똔 치면서 그냥 나는 일단 비트코인 엄청 이렇게 모아놓겠다. 그런 의도로 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배후에는 파운더리 USA, 아까 말씀드린 Institutional Grade US Regulated 거를 선호하는 투자자 혹은 뭐 채굴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그러면 요즘 또 가격 너무 안 좋은데 크립토 윈터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2022년까지는 당연히 계속 될 것 같고 23년이나 24년에는 끝날 거라고 보시나요? 언제쯤이 좀 가능한 시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저희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왔으면 그 좋겠죠? 기관 투자자들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고 요거를 그렇죠. 예측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마쳤다. 우리 이제 수탁도 있고 브로커리지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명분 여기 남은 건 이제 명분인데 명분은 사실 금융자산이 그렇듯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생각하면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명분은 뭐 한 1, 2년 안에 만들지 않을까요? 만들어가지고 막 블랙락, 골드만삭스 막 이런 피델리티 이런 애들이 어떻게든 이제 우리 들어왔는데 디지털 에셋이 뭐니 하면서 우리 비트코인 프라이빗 트러스트, 비트코인 펀드 이거 팔아야 되는데 그 얘네가 이제 고민해가지고 뭔가 명분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펜션 펀드 그러니까 뭐 연금이나 이런 애들까지 막판에 들어오면은 그때가 정말 뭐 기관들이 온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시기인데 이제 걔네들이 들어올 만큼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얘네가 들어오려면 이제 가장 보수적인 애들이니까 이제 걔네 말고 조금 미드급의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애들이 들어올 준비는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아마 2년 안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펜션 펀드나 뭐 나중에 할머니가 은행에 이제 재무 상담 받으러 가서 이제 거기 컨설턴트가 할머니 비트코인 지금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 투자 상품 설명서 건네면은 그때가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이 매력적이지 않은 자산이 됐을 때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아직 좀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재밌는 게 증시랑 또 코인 커플링이 조금씩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지표가 사실 지금 되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나오는 특징점이 또 따로 좀 있을까요? 매크로는 엄청 떨어지는데 오히려 막 지금 주식보다 코인 시장이 낫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드로다운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정도가 이제 코인 시장이 덜한 상황이고 이걸 방증하는 게 온체인 데이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6개월 이상 된 코인이 시총의 74%를 차지하는
기이한 상황이고, 코인을 왜 안 옮기냐 하면은 사실은 배후에는 이 투자자들의 성분이 있겠죠. 뭐 아무래도 그 매크로가 빠지는 이유가 기관 투자자들이 잔뜩 빠지는 상황인데, 아직 비트코인은 전 세계 수백 개 국가의 개미 투자자들의 영차영차를 합쳐서 만들어진 어떤 그 기괴한 자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이솔레이션, 그가 다이버시피케이션이 되는 거고,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 팔 놈 다 팔았다. 그리고 뭐 남은 놈 안 판다라는 게 이제 테슬라 뭐 이런 애들도 75% 비트코인 정리했고 이미 그 커플링 한참 있을 때는 뭐 CME 그 퓨처스라든가 아니면은 코인베이스 이런 데서 비트코인을 일종의 테크 스탁, 그러니까 테크주, 기술주로 보고 이제 트레이딩하던 봇들이 같이 트레이딩한 건데 이제 그거는 그 물량이 거의 다 팔렸다고 보는 게 제 관점이고요. 사실 뭐 투자하기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애매해요. 왜냐면 뭐 매크로가 아직도 뭐 이슈가 해결 안 됐다고 하니. 근데 뭐 매크로 이슈가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매크로 뭐 걱정 없어요 라는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에셋이라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그 전통 그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훨씬 아웃퍼포밍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낙폭도 좀 주식이나 이런 것보단 작고, 그리고 한번 랠리가 시작되면 좀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이 사람들도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홍보를 안 하고 뭐 미디어 배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아직 얘기를 안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그게 아무래도 매크로나 다른 이슈들 다 해결되고, 자, 우리 조금 이제부터 우리 펀드의 퍼포먼스를 한번 띄워볼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다 같이 우리가 그레이스케일 이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열심히 시작을 하겠죠. 근데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타이밍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새로운 내러티브가 나와가지고 또 이 장을 드라이브를 하면은, 네. 재작년에도 딱 그 내러티브가 있었잖아요. 그 새로운 이제 머니가 들어온다. 그거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고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테슬라 이런 데를 사고 있어. 이 내러티브였잖아요. 그거를 리테일한테 소구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다른 기관들을 희생자들을 끌고 오는 내러티브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때가 상승장의 시작이지 않을까. 비트코인 19,000달러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기영님 인터뷰 영상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 이제 집 팔고 차 팔고 다 하시겠다, 비트코인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3만 달러부터 막 샀었고요, 비트코인을. 근데 뭐 이게 제가 그 근거로 든 게 이제 MBRV라고 해서 그 전체 블록체인 지갑들의 어떤 수익률이 1 이하로 내려갔을 때 손해 구간이 일대 뭐 저점인 경우가 많았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현물 비트코인을 막 이렇게 샀었고요. 지금도 아직도 제가 알기로 그 손해 구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평균을 냈을 때는 네트워크 전체에 있는 지갑들이 손해인 거죠. 그래서 뭐 마진 이런 거 하기에는 적절한 시기는 아니고, 뭐 현물 측면에서는 이제 정말 저는 좀 약간 올인해봐도 될 만큼 괜찮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매크로 이슈를 제외했을 때 제 눈에는, 그 온체인만 보는 제 눈에는 그러한 상황이고, 매크로는 뭐 모르죠. 이게 정말 막 갑자기 세계 경제가 망하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도 바쁘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자산 투자를 통해서 뭔가 자산의 분리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루살이를 먹고 사니까 그런 세상이 오면은 또 많이 안 올 수 있겠죠. 예. 근데 전 매크로 이슈 빼고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매크로가 안 좋지만 매크로를 이겨낼 수 있는 좀 체력이 된다면 사실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저도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8월에 한 강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사실 이 시장에서 올해 장투가 힘들어서 올해 이제 장투를 하는 사람들 보면 뭐 선구자, 채굴자 아니면 범죄자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중에 가장 큰 손은 누구라고 보세요?
큰 손이라고 말할 만큼 비트코인이 뭔가 특정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조작되고 이런 시장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굉장히 많이 이제 희석이 됐고요. 채굴자들이 여전히 이제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서플라이, 그 공급량 중에. 그러니까 그게 2013년, 14년 이때는 채굴자가 56%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 사실상 채굴자, 그 창업을 어떤 사람이 했는데 그 창업한 사람이 56%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뭐 사업 그만하겠다고 하면 뭐 끝나야죠. 근데 지금은 그 사람 지분이 뭐 한 10%까지 떨어져서 뭐 그 창업자가 갑자기 죽어도 뭐 나머지 있는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뭐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래된 그 범죄자들, 옛날에 비트코인 마약 거래 이런 거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불법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감옥에 갔는데 내가 감옥에서 7년 살고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그거 확인해볼까 이거 봤는데 이제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옮기는 거예요, 만개를. 그 세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그 경우도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그거 발생하면은 우리 뭐 마운트곡스도 그렇고 마운트곡스 저희 사이트 데이터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오래된 비트코인, 7년 이상 된 비트코인도 그 스펜트 아웃풋 에이지 밴드 퍼센티지라는 데이터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알람 설정 다 해놓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일어났을 때 7년 이상 된 비트코인 10,000개 넘으시겠네? 하면은 잠깐 그 현금으로 잠깐 바꿨다가 이게 정확히 뭔지 조금 보시고 아마 뭐 저희가 해명을 하든 어디서 막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뭐 내부 지갑 이동이네 뭐 내지는 뭐 코인베이스가 수탁 지갑을 뭐 이렇게 한 거네 한 거 하면은 이제 뭐 다시 비트코인 사시고 이게 아니면은 대부분 근데 한 8, 90%는 안 좋은 시그널이었어요. 그게 뜨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채굴자들이 옮기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이제 자금 세탁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력을 뭔가 제가 데이터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명확한 데이터가 떠오르진 않고요. 뭐 계속 희석되고 있고 그들의 리스크는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고 알람 받아볼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되게 좋은 그 지표들이나 분석 자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실 빗썸 경제연구소에서도 시장 분석하면서 크립토컨트를 저희가 기업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 이용자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또 평도 있는데 좀 또 개발을 계속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원래는 개인 사용자들 위해서 앱을 개발하려고 했어요.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과 트레이더들이 보는 데이터, 그게 왜 중요한지 그런 거를 이제 좀 만들고 있다가 그 개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떠났어요. 대부분의 그 서비스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 유저 수로 봤을 때 거의 80% 정도 하락한 상태고요.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이 시기에 보고 계시다면은 당신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 지금 다 떠났어요, 개미들. 어, 그래서 지금은 기관용 제품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좀 강해요. 조금 어렵지만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분석 도구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쉬운 분석을 위한 어떤 도구? 그런 거는 다시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은 그때 또 다시 개발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구독자들이라는 말이 저 와닿네요. 저도 구독자들의 한 명으로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주 대표님이 꿈꾸는 이 생태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원래 비트코인이 트레이딩이 재밌어가지고 시장에 들어왔어요. 2016년, 17년에 막 공부 막 하면서 백서 읽고 막 그 마진 트레이딩 하는 방법 공부하고 뭐 이렇게 테크니컬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막 지지선 저항선 막 이런 거 끊고 막 트레이딩 하다가 청산 엄청 많이 당했어요. 제가 돈 다 날리고 돈 엄청 많이 벌고 또 다 날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이게 좀 펀더멘털한 데이터를 보고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난 너무 이제 이걸 도박처럼 했다. 그러고 이제 시장을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유명한 사람조차도 도박처럼 하고 있었고 우리가 뭐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 100위 보면은 도지코인, 시바이누 좀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거 이제 좀 그만하고 이제 좀 말이 되는 거 하자. 말이 되는
거를 하고 그거를 볼 수 있는 펀더멘털 데이터를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또 투자도 벤자민 그레이엄 이전까지는 가치 투자만 얘기가 없었어요. 다들 똑같이 뭐 삼각형 그리면서 투자를 했었고 그 PER이라든가 막 우리가 매출 기반으로 어떤 지표 만들고 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역사가. 또 이제 심지어 막 불장일 때는 작년에는 PDR이라고 해서 막 꿈의 크기가 중요하다. 드림. 너의 드림은 얼마나 크니. 이제 그래서 테슬라 시총이 막 나머지 자동차 회사 시총 합한 거랑 보다 컸잖아요. 테슬라 꿈이 크니까. 사실 금융자산은 그래서 전부 내러티브인데 그 내러티브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뭘까를 제가 재작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뭐 들어온다고 하니 뭐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래지 얘네 다 코인베이스 프라임,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쓰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코인베이스 아웃플로우 이런 얘기 했었고 코인베이스 아웃플로우가 이제 거래소 물량 빠지는 거에 대부분을 차지하니 이제 이게 뭐 매도 사이드 유동성이 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불장 선언을 제가 2020년 9월에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 불장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때 가격 상승 전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줄 세우기를 하고 싶어요. 이 진짜 말이 되고 펀더멘털이 있는 프로젝트를 줄 세우기 해서 스마트 머니가 시장에 들어와서 그 진짜 가치 있는 가상 자산이 투자를 받고 성공을 해서 우리가 꿈꾸는 탈중앙화라든가 그 보더리스 커런시 그다음에 중앙은행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이 이상한 그 시장들 이거를 좀 없앴으면 좋겠고 그 에셋 토크나이제이션 같은 게 와서 이제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거래하는 시대까지 좀 제 인생을 바쳐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뭐 주시고 싶은 인사이트나 아니면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나 좀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그 시장이 망할 때 그 징조가 있잖아요. 진짜 뭐 이 그쵸. 자산은 아무도 앞으로 투자 안 할 것 같다 내지는 이제 고점이어서 다음 희생자라고 할까요? 다음 새로운 돈이 들어오기 힘들다. 그런 자산들이 있어요. 매력적이지 않다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식료품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유명한 풀무원 뭐 이런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4%예요. 근데 업비트는 작년 영업이익률이 97%예요. 그렇죠. 꿈의 돈을 수익이죠. 수천억을 버는데 거기 그죠. 97%가 자기 돈이에요. 그렇게 일종의 포화가 같은 시장이 있고 아닌 시장이 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초기 단계고 이 자산을 오래 들고 갈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정신력 싸움이라고 보고요, 저는. 네, 얼마나 오래 버티고 살아남아서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냥 안 팔고 있느냐가 이제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매크로가 괜찮아진다는 과정이고, 뭐 정말 뭐 세계 경제 대공황 이상으로 막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면은 그때는 뭐 투자 자체가 개념이 사라질 테니까 그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매크로가 괜찮아질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기관들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들의 생각을 믿고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매크로가 나아지길 희망하면서 다 같이 존버를 해야겠네요. 네, 파이팅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마이애미에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대표님. 저희 모두 파이팅 하는 의미로 크립토 인싸 한번 외쳐주시고 오늘 코너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립토 인싸!